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5성급 호텔은 처음이시죠? 맨날 싸구려 여관방만 다녀보셨을 테니. 며느리가 빛나는 호텔 로비 한가운데서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와인 맛도 모르시잖아요. 비싼 술 아깝게 버리지 마시고 냉수나 드세요. 호텔 레스토랑에서는 제 앞에 놓인 와인잔마저 낚아채 갔죠. 그렇게 저는 화려한 식탁 위에서 철저히 고립당한 채 목이 메어 씹어지지도 않는 음식을 억지로 삼켜야 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돌아온 그날 바로 준비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며느리의 콧대를 꺾어버리고 화려하게 증발해버릴 통쾌한 계획을. 안녕하세요. 저는 최성욱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7, 꼬박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에 바치며 살아왔어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면 배가 불렀고 그게 제 천직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제 초라한 위치를 깨닫게 된 그 기막힌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일은 아들 동호의 들뜬 목소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호가 전화를 걸어와 대뜸 자랑하듯 소리쳤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스케줄 비워두세요. 우리 다 같이 제주도 가요. 회사에서 최고급 호텔 숙박권 나왔거든요.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아들네 식구와 오붓하게 떠나는 여행이라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죠. 어머, 정말이니? 아이고 세상에. 우리 아들 장하다. 엄마가 가서 먹을 김치랑 마른 반찬 좀 넉넉히 싸가마. 아유, 엄마. 제발 좀. 거기가 어디라고 반찬통을 싸들고 가요? 5성급 호텔이라니까요. 그냥 몸만 편하게 오시면 돼요. 네. 동호는 질색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그 타박조차 달게 들렸습니다. 설레는 마음에 밤잠을 설치며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제일 비싼 옷을 꺼내 다림질하고 손주들 입에 넣어줄 간식까지 꼼꼼히 챙겼죠. 하지만 공항에서 만난 며느리 미진이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제 설렘은 찬물을 끼얹은 듯 식어버렸습니다. 어머님, 그 옷, 설마 그게 제일 좋은 옷이에요? 미진이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습니다. 마치 촌스러운 물건을 감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왜? 이거 내가 아끼느라 몇 번 입지도 않은 건데. 이상하니? 아니에요. 뭐, 어머님 연세에는 그게 최선이시겠죠. 취향이니까 존중할게요. 미진이는 입꼬리만 살짝 올린 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휙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싸했지만 오랜만에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아 꾹 참았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해 호텔 로비에 들어선 순간 저는 그만 압도당하고 말았어요. 천장에는 집채만 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쏟아질 듯 매달려 있고 바닥은 대리석이 거울처럼 번쩍거려 발을 떼기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직원들은 하나같이 모델처럼 차려입고 분주히 오가는데 저는 총구석에서 온 늙은이 같아 자꾸만 몸이 움츠러들더군요. 어머님, 거기서 멍하니 뭐 하세요? 사람들 통행 방해되게 얼른 이쪽으로 오세요. 미진이가 저만치 앞서가며 짜증 섞인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낡은 캐리어 손잡이를 움켜쥐고 종종 걸음으로 뒤를 쫓았죠. 할머니, 여기 운동장 같아요. 진짜 넓다. 서우야, 서윤아, 쉿, 뛰지 마. 미진이가 눈을 부라리며 아이들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우아한 척 목소리를 깔더군요. 여기는 품격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야. 시장 바닥처럼 굴면 안 돼. 알겠지? 시장 바닥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다른 투숙객들이 몰려들자 미진이의 행동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갑자기 제 옷깃을 툭툭 치며 큰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어머님. 옷깃이 이게 뭐예요? 다 삐져나오고. 칠칠치 못하게 정말. 미진이는 마치 어린애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듯 제 옷을 이리저리 잡아당겼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리는 게 느껴졌어요. 머리는 또 왜 이렇게 부시시하세요? 좀 단정하게 넘기셔야죠. 이렇게요. 미진이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휘저을 때마다 저는 벌거벗겨진 듯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세련된 옷을 입은 아들 내외와 손주들, 그 사이에 낀 낡은 옷차림에 쭈그려진 노인 하나. 객실에 들어가서도 미진이의 잔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침대에 털썩 앉지 마세요. 스프링 상해요. 그리고 그 옷 입고 눕지 마시고요. 욕실 바닥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넘어져서 다치시면 저희가 곤란해요. 저는 대꾸할 기운도 없어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더 큰 무안을 당할 것 같아 입을 닫아버렸죠. 저녁이 되어 호텔 최상층 레스토랑에 갔을 때 창밖으로 펼쳐진 붉은 노을은 야속하게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미진이가 제 앞에 메뉴판을 획 낚아채 갔습니다. 어머님은 봐도 모르시잖아요. 꼬부랑 글씨 읽기 머리 아프실 텐데 제가 알아서 시킬게요. 제일 비싸고 맛있는 걸로요. 그래도 나도 그림이라도 좀 보고. 아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요? 미진이는 직원을 불러 유창하게 프랑스어 요리 이름을 읊어댔습니다. 저는 그게 죽인지 밥인지도 모른 채 멍하니 앉아 있어야 했죠. 곧이어 그림 같은 요리들이 나왔고 제가 조심스레 포크를 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서우야, 포크는 왼손, 나이프는 오른손. 몇 번을 말해? 미진이가 손주 서우를 나무라는 척하며 제 손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제가 오른손에 포크를 쥐고 있었거든요. 화들짝 놀라 얼른 손을 바꾸자 미진이가 혀를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윤아, 냅킨은 무릎에 얌전히 펴야지. 할머니처럼 그냥 덜렁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제 무릎이 텅 비어 있는 걸 본 미진이의 지적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허둥지둥 냅킨을 찾아 무릎에 덮었지만 이미 자존심은 구겨질 대로 구겨진 뒤였죠. 동우는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며 낄낄거리더니 급기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부장한테 전화 왔네. 여보, 나 잠깐 통화 좀 하고 올게. 동우가 나가버리자 식탁에는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입안에 넣은 음식은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고 물을 마셔도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진이가 휴대전화를 꺼내 들며 호들갑을 떨더군요. 자, 우리 가족사진 찍어요. 남는 게 사진이잖아요. 저도 엉거주춤 자세를 고치는데 미진이가 단호하게 손바닥을 펴보였습니다. 아니, 어머님은 거기 그냥 계세요. 배경이 별로라서 우리 셋 먼저 찍을게요. 자, 얘들아 엄마 봐. 김치. 미진이는 저를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희희낙낙하며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저는 프레임 밖으로 밀려나 덩그러니 앉아 있었죠. 한참을 찍더니 선심 쓰듯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도 한 장 찍어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미진이는 대충 셔터를 누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 어머님 표정이 왜 그러세요? 너무 굳어 계시네. 다시요. 몇 번을 찍어도 미진이는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아유, 안 되겠다. 조명이 안 받으시네.
나중에 다시 찍어요. 저는 차라리 다행이다 싶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때 직원이 와인을 들고 다가왔고 미진이가 동호회 잔에 와인을 따르라고 눈짓했습니다. 제 잔에도 와인이 채워지려나 싶어 기다리고 있는데 미진이가 황급히 직원을 막아서더군요. 아, 어머님은 와인 맛모르세요. 그냥 물 주세요, 물. 미진이는 저를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져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식사 내내 그들은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시세, 아이들 영어 유치원 이야기, 제가 끼어들 틈은 없었죠. 저는 그 화려한 식탁 위에서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더는 견딜 수가 없어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나 먼저 올라가마. 속이 영 더부룩해서 안 되겠다. 어머, 벌써요? 비싼 디저트 나오는데 안 드시고요? 아깝게. 미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지만 그 눈동자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됐다. 너희나 많이 먹어라. 도망치듯 레스토랑을 빠져나오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진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더군요. 마치 눈의 가시가 사라져서 시원하다는 듯한 소름 끼치는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동우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수영장 가자. 날씨 죽이는데? 그래, 알았다. 저는 수영복 대신 편한 면바지에 티셔츠를 걸치고 나섰습니다. 평생을 물하고는 담을 쌓고 살았으니 수영복이 있을 턱이 있나요? 수영장으로 내려가니 햇볕이 따가울 정도로 내리쬐더군요. 미진이는 언제 샀는지 몸에 찰싹 달라붙는 새카만 수영복을 입고는 폼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어머, 어머님. 수영 안 하세요? 미진이가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으며 물었어요. 내가 무슨 수영이냐? 너희들이나 재미나게 놀아라. 그럼 잘 됐네요. 짐 좀 봐주세요. 가방이랑 귀중품 여기 두고 갈 테니까요. 미진이는 기다렸다는 듯 말하더군요.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진이는 서우와 서윤이 손을 잡고 물가로 향했고 저는 썬베드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가방 파수꾼 노릇을 시작했습니다. 동우도 신이 나서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더군요. 아빠, 물총 싸움에 받아라. 으악, 아빠 항복. 하하. 물장구 치는 소리, 까르르 넘어가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그 풍경 속에 저만 쏙 빠져 있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 서우가 젖은 몸으로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 오냐, 우리 강아지 배고프지? 잠깐만 기다려라. 저는 보물단지라도 꺼내듯 조심스레 가방을 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사과며 배며 포도를 한 입 크기로 예쁘게 깎아 담은 라겔락 통이 들어 있었죠. 아이 입에 넣어줄 생각에 뚜껑을 여는데 미진이가 귀신같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진이가 기겁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애가 배고프다잖아. 과일 좀 먹이려고. 아니, 여기서 촌스럽게 라겔락통을 꺼내시면 어떡해요. 미진이가 질색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옆 선베드에 누워있던 외국인들이 힐끔거리는 게 느껴지더군요. 왜? 그냥 과일인데 뭐 어때서? 냄새나잖아요. 여기 5성급 호텔 수영장이에요. 격 떨어지게 진짜. 미진이는 제 손에서 라겔락통을 획 낚아채더니 가방 깊숙이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지퍼까지 꽉 채워버리더군요. 하지만 애가 배고프다는데. 서우야,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저기 바에 가서 햄버거랑 감자튀김 먹자. 알았지? 미진이가 서우 손을 획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와,
햄버거. 좋아. 서우는 금세 헤헤거리며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미진이가 멀리서 주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제버거 세트 2개랑 콜라 주세요. 빨리요. 잠시 후 기름진 냄새를 풍기는 햄버거와 감자튀김이 나왔고 미진이는 파라솔 아래 우아하게 앉아 아이들에게 먹이더군요. 자, 많이 먹어. 호텔 음식이라 위생적이고 깨끗해. 위생적이고 깨끗해라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럼 내 정성이 담긴 과일은 더럽고 비위생적이란 말인가요?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선글라스 밑으로 뜨거운 것이 주르륵 흘러내려 얼른 고개를 돌려 훔쳐냈습니다. 동호 녀석은 어느새 선베드에 벌러덩 누워 입을 쩍 벌리고 코까지 골며 자고 있더군요. 제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내가 평생 뭘 위해 산 거지? 허망함이 밀려왔습니다. 금쪽같이 키운 아들, 애지중지 챙긴 며느리와 손주들. 가족을 위해 제 뼈와 살을 갈아 넣었는데 돌아오는 건 짐꾼 취급의 무시뿐이라니. 등 뒤로 흐르는 땀이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객실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분한 마음에 잠이 올 리가 있나요? 시계는 어느덧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물이라도 마실까 싶어 거실로 나가려는데 베란다 쪽에서 미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나 진짜 힘들어 죽겠어. 통화 중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문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어요. 어머님 때문에 호텔 물 다 흐려놨다니까. 촌티가 줄줄 흘러서 같이 다니기가 창피해. 미진이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어제 레스토랑에서도 완전 망신살 뻗쳤잖아. 포크질도 못해서 허둥지둥하는데 아우, 내가 다 얼굴이 뜨겁더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입을 틀어막지 않으면 비명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어요. 그러게, 언제까지 저 노인네 비위 맞춰야 하는 건지. 미진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 집 말이야. 어머님 명의만 아니면 진작 팔아치워서 우리 빚 갚고 편하게 사는 건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꾹 참고 모시는 척 해야지 별 수 있어? 참아야지 뭐. 미진이의 목소리에 섬뜩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집, 지금 시세로 7억은 넘을 거야. 그 돈 생각하면 이 정도 고생은 참을 만해. 로또 당첨금 탄다고 생각해야지. 미진이가 낮게 킬킬거렸습니다. 저는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눈물이 댐 터진 듯 쏟아져 내렸어요. 그동안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걸어다니는 돈주머니, 빨리 죽어서 유산이나 남겨줘야 할 성가신 존재였던 겁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바닥을 기듯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연락처를 뒤져 동네 부동산 소장 번호를 찾아냈죠. 소장님, 저 최성옥입니다. 집 급하게 내놓습니다. 급급매로요. 시세보다 조금 낮추더라도 빨리 팔아주세요. 문자를 보내자마자 답장이 왔습니다. 아니,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왜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였습니다. 더 이상은 호구로 안 살아. 피 끓는 다짐을 했습니다. 내 집 팔아서 내 인생 찾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탈을 쓰고 내 등골 빼먹으려는 거머리 같은 것들, 이제 다 끝입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고 나니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더군요.
동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일어났어? 체크아웃 해야 해. 그래, 알았다. 무미건조하게 대답하고 짐을 꾸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체크아웃을 하는 미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상냥한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직원에게 인사하며 웃는 그 얼굴이 가증스러워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7억짜리 로또? 꿈 깨라. 속으로 차갑게 비웃어 주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 미진이는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여보, 다음 휴가 때는 괌 어때? 거기도 쇼핑하기 좋다던데. 그래, 뭐. 생각해 볼게. 동우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뒷좌석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야자수가 스쳐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죠. 집 한다. 그리고 떠난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 눈물도 아깝습니다. 서울 가면 바로 실행에 옮길 겁니다. 제2의 인생, 나 최성옥을 위한 인생을 살 겁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미진이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다. 짧게 대답하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미진이는 제 목소리에 서린 냉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닫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소장에게 문자가 와 있더군요. 어머님, 마침 집 보러 오겠다는 분이 계세요. 내일 연락드려도 될까요? 저는 주저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아요.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30년 손때 묻은 나의 집. 이제 곧 이 집과도 안녕입니다. 하지만 아쉽지 않습니다. 이 집을 판 돈은 제 자유를 위한 날개가 되어줄 테니까요. 창밖의 하늘이 유난히 맑고 파랗게 보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부동산 소장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님, 집 보러 오겠다는 분이 계세요. 지금 바로 모시고 가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텅 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죠. 1시간쯤 지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소장 뒤로 점잖은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더군요. 이분이 매수하시겠다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집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네, 어서 오세요. 편하게 보세요. 저는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남자는 안방부터 베란다, 화장실까지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살피더군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소장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계약하시죠. 망설임 없는 태도였습니다. 어머님, 가계약금 준비해 오셨답니다. 지금 바로 하시겠어요? 해요. 빨리 하고 싶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도장을 꾹 누르는 순간 손끝에서 찌릿한 전율이 느껴지더군요. 잔금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일주일 내로 준비하겠습니다. 더 빨리 안 될까요? 사흘 안에 해주세요. 제 재촉에 남자는 잠시 난감해하더니 결단을 내린 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흘 뒤에 잔금 치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계약을 마치고 그들이 돌아가자마자 저는 곧바로 중고가구 수거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집 안 가구 전부 가져가실 수 있나요? 네, 1시간 안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집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사흘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약속대로 잔금이 입금됐다는 알림이 울렸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 7억. 제 평생의 노동과 인내가 숫자로 환산되어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저는 곧장 대리점으로 가서 휴대전화를 해지했습니다. 고객님, 해지하시면 번호 복구 안 되시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아예 싹 지워주세요. 미련 없이 해지하고 선불폰을 하나 개통했습니다. 새 번호, 새 기계.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텅 빈 공간만이 저를 반겼습니다. 가구도 살림살이도 모두 사라져 목소리가 윙윙 울릴 정도였죠. 식탁 위에 미리 준비해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내 인생 찾으러 간다. 찾지 마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한 줄.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상자를 하나 꺼내 메모지 옆에 놓았습니다. 금반지, 목걸이, 며느리가 시집올 때 받은 족쇄 같았던 것들, 이제 다 돌려줍니다. 트렁크 가방에는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낡은 노트 한 권뿐이었습니다. 젊은 날 제빵 학원 다닐 때 밤새워 적었던 레시피 노트였죠. 제 유일한 꿈이 담긴 보물 1호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집을 뒤돌아봤습니다. 아들 키우고 손주 돌보며 울고 웃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의 집입니다. 쾅!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마치 제 지난 삶의 마침표를 찍는 소리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택시에 올랐습니다. 기사님, 성수역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갈 때 백미러로 멀어지는 집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잘 있어라. 나는 이제 자유다. 며칠 뒤 아무것도 모르는 동우가 반찬을 얻으러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익숙하게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눌렀죠. 띠띠띠. 똑같은 번호였습니다. 삐리릭.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동우가 신발을 벗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동우가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소파도 텔레비전도 낡은 장롱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도둑이 든 것처럼 휑한 공간뿐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동우는 멍하니 서서 눈만 깜빡였습니다. 허둥지둥 방으로 들어가 봤지만 침대도 옷장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엄마, 엄마. 동우가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다급하게 주방으로 달려갔지만 냉장고도 식탁도 없었습니다. 그때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작은 밥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 종이 한 장과 상자가 놓여 있었죠. 동우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내 인생 찾으러 간다. 찾지 마라. 동우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엄마. 옆에 있는 상자를 열어보니 며느리가 해온 반지와 목걸이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동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가 중지되었습니다. 차가운 기계음만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 다시 걸어봐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때 딩동 마이너스하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동우가 화들짝 놀라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동호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 저는 이 집 새로 매수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사 오기로 했거든요. 네, 매수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동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사흘 전에 잔금 다 치렀습니다. 여기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시죠. 남자가 내민 서류를 받아든 동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매도인 최성욱. 선명하게 찍힌 도장이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말도 안 돼. 동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미진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미진이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팔았어. 동호가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뭐, 집을 팔아? 누구 맘대로? 미진이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래입니다. 여기 서류 다 있어요. 남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진이가 남자를 잡아먹을 듯 노려봤습니다. 우리 어머님 어디 계세요? 연락처 당장 내놓으세요. 저도 모릅니다.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을 뿐이고 잔금 치르자마자 연락 끊겼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서비스 중지 안내 멘트뿐이었습니다. 아, 전화도 안 받아. 작정하고 잠적했나 봐. 미진이가 바닥을 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여보, 부동산에 가보자. 두 사람은 헐레벌떡 부동산 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미진이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소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머니가 몰래 집을 팔다니요. 아이고, 어머님이 하도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급하게 파신다고 하길래. 소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어디 계시냐고요? 저도 모릅니다. 계약 끝나고 짐 싸서 나가셨어요. 그럼 돈은요? 그 큰 돈은 어디로 갔어요? 미진이가 눈을 부라리며 물었습니다. 당연히 어머님 계좌로 입금됐죠. 7억 원 전액 입금됐습니다. 7억? 미진이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동호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동호가 제가 써놓은 메모를 주머니에서 꺼내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내 인생 찾으러 간다. 찾지 마라. 그 짧은 문장을 읽은 동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진짜 가버리신 거야. 우리 버리고. 어머님이 노망이 나신 게 분명해. 7억을 들고 나가서 어쩌시려고. 분명 사기꾼한테 당하실 거야. 미진이가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멀쩡했어. 네가 엄마 무시하고 괄시해서 떠나신 거잖아. 동호가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뭐? 나 때문이라고? 당신은 뭐 잘한 거 있어?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방관한 게 누군데? 네가 엄마한테 함부로 하니까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부부는 집에 돌아가 서로 삿대질을 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울음을 터뜨렸고요. 그 아이들이 싸우고 있을 무렵 저는 성수동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트렁크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죠. 30년 전 제빵사의 꿈을 키우며 다니던 학원 앞 골목. 강산이 3번이나 변해 거리는 세련된 카페들로 가득 찼지만 낡은 붉은 벽돌 건물 하나만은 그대로더군요. 그 건물 1층 유리창에 붙은 임대 종이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먼지 쌓인 바닥 너머로 빵 굽는 냄새가 나던 옛 추억이 아른거렸습니다. 거기서 뭘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관리인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여기 제빵 학원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오래전에 없어졌죠. 그때 고급 세단 한 대가 건물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관리인 아저씨,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아, 사장님. 오셨어요? 관리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남자가 저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혹시 최성옥 씨 아니세요? 낯익은 목소리 세월이 흘렀지만 선한 눈매는 그대로였습니다. 어머, 민재 씨? 박민재 씨? 세상에, 성옥 씨 맞구나. 이게 얼마만입니까? 민재 씨가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제빵학원 동기이자 솜씨 좋기로 유명했던 박민재 씨였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이 건물은 또 어떻게 알고? 그냥 옛날 생각나서 와봤어요. 민재 씨는 여전하네요. 저 이 건물 샀습니다. 리모델링해서 빵집 크게 하나 내려고요. 정말요? 와, 크게 성공했구나. 근처 카페로 가요. 커피 한 잔해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그간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구질구질한 이야기,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다 집 팔고 나온 이야기까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술술 털어놓았죠. 민재 씨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고생 많았네요, 성옥 씨. 정말 대단해요. 그런 결단 내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의 따뜻한 위로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민재 씨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성옥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네. 무슨 제안이요? 제 건물 1층 빵집, 성옥 씨가 맡아서 해보는 거 어때요? 성옥 씨 빵 솜씨, 저 아직도 기억해요. 빵집이요? 제가? 네, 제가 도와줄게요. 인생 이막 멋지게 열어봐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가방 속 낡은 제빵 노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꿈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그럼요. 성옥 씨 아니면 누가 합니까? 민재 씨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2의 인생이 달콤한 빵 냄새와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민재 씨와 함께 드디어 빵집 문을 열었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 1층, 깔끔한 나무 간판에 성옥 베이커리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성옥 씨, 오늘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파이팅! 민재 씨가 환하게 웃으며 주먹을 쥐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다 민재 씨 덕분이에요. 저는 벅찬 가슴을 안고 새벽부터 오븐을 예열했습니다. 밀가루를 채치고 반죽을 빚어 식빵, 단팥빵, 크림빵을 구워냈습니다. 제가 평생 가족들을 위해 만들었던 가장 자신 있는 메뉴들이었죠. 아침 9시 드디어 셔터를 올리고 가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갓 구운 빵 냄새가 거리에 퍼져나가면 손님들이 줄을 설 거라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손님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모두 무심하게 지나칠 뿐이었죠. 저기 갓 구운 빵 드셔보실래요? 정말 맛있는데. 제가 용기를 내어 가게 앞으로 나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젊은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아, 저희는 저기 앞 카페 갈 거라서요. 커플들도 손을 흔들며 쌩하니 가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질 때까지 진열대의 빵은 그대로였습니다. 단 한 개도 팔리지 않았죠. 민재 씨 오늘 계시도 못했어요. 어쩌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성욱 씨. 첫날이잖아요. 내일은 다를 거예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민재 씨가 제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해 주었지만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매출은 0원에 가까웠고 재료비와 전기세만 통장에서 숭숭 빠져나갔습니다.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볼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 쫄딱 망하는 거 아닐까? 7억 다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냐? 불안함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성욱 씨, 조바심 내지 마세요. 사업이라는 게 원래 초반엔 다 그래요. 제가 있잖아요. 민재 씨가 든든하게 받쳐주었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어김없이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반죽을 치대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분명 맛은 있는데 왜 안 팔리는 걸까? 전단지를 만들어 거리에서 나눠줘 보기도 했습니다. 새로 오픈한 빵집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할머니, 죄송한데 요즘 누가 이런 옛날 빵 먹어요? 촌스럽게. 지나가던 여대생들이 킬킬거리며 하는 말에 제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제주도 호텔 로비에서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던 그때처럼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민재 씨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민재 씨,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체 어떤 빵을 좋아해요? 요즘은 단짠이 대세죠. 소금빵이나 크루아상처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빵들이요. 소금빵, 단짠? 생소한 단어들이었지만 저는 닥치는 대로 메모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성수동 일대 유명하다는 빵집은 죄다 찾아다녔습니다. 줄 서서 빵을 사 먹어보고 식감과 맛을 분석했습니다. 아, 겉이 이렇게 바삭해야 하는구나. 버터 풍미가 진하네. 집으로 돌아와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제 옛날 방식 레시피를 뜯어 고치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 재료 배합을 바꿨습니다. 밤새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오븐 앞을 지켰습니다. 성욱 씨, 아직도 안 들어갔어요? 몸 상해요. 괜찮아요. 이것만 다 굽고요. 민재 씨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말렸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순 없었죠. 며칠 뒤 민재 씨가 커다란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최신형 데크 오븐이에요. 이걸로 구우면 빵 맛이 확 달라질 겁니다. 어머나,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성공해서 갚으세요. 성욱 씨라면 할 수 있습니다. 민재 씨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새 오븐으로 밤낮 없이 연구하던 어느 날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내 장점을 살려야 해.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소금빵에 내 전매 특허인 구수한 맛을 입히면 어떨까? 저는 찬장에 있던 누룽지를 꺼내 믹서기에 곱게 갈았습니다. 그 가루를 소금빵 반죽에 섞어 보았죠. 수십 번, 수백 번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반죽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지거나 누룽지 냄새가 너무 강해 빵 맛을 해치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번째 시도 끝에 오븐에서 황금빛 빵이 구워져 나왔습니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바사삭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고소한 누룽지 향과 짭짤한 버터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민재 씨, 이거예요. 빨리 와서 이거 좀 먹어봐요. 제가 소리치자 민재 씨가 달려와 빵을 맛보았습니다. 와 대박. 성욱 씨, 이거 물건인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데
누룽지 맛이 나서 질리지가 않아요. 민재 씨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감탄했습니다. 정말요? 진짜 괜찮아요? 이거 무조건 뜹니다. 이름은 누룽지 소금빵으로 하죠. 우리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가게 인테리어도 전략적으로 바꿨습니다. 요즘 유행한다는 뉴트로 감성을 살려 오래된 자개장을 카운터로 쓰고 낡은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게 했죠. 그리고 대망의 누룽지 소금빵을 진열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쌓아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셔터를 올리자마자 지나가던 여대생들이 멈춰 섰습니다. 언니, 여기 분위기 뭐야? 완전 힙한데? 대박, 레트로 감성 미쳤다. 들어가 볼까? 여대생 둘이 홀린 듯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갓 구운 누룽지 소금빵입니다. 시식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작게 자른 빵을 건네자 맛을 본 여대생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헐, 대박. 진짜 맛있어. 완전 내 스타일이야. 고소하고 짭짤해. 사장님, 이거 3개 아니 5개 주세요. 첫 매출이었습니다. 가슴이 콩닥거려 포장하는 손이 다 떨릴 지경이었죠. 입소문은 무서운 속도로 퍼졌습니다. 다음 날에는 그 여대생이 친구들을 데리고 왔고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야, 여기 빵 진짜 맛있어. 인테리어도 사진 찍기 딱 좋아.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갓 구운 빵 냄새를 풍기기 위해 수시로 문을 열어두고 시식빵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냄새에 이끌려 들어와 맛을 보고는 빈손으로 나가는 법이 없었죠. 민재 씨, 오늘도 다 팔렸어요. 축하해요, 성욱 씨. 제가 뭘 했어요? 된다고 했죠? 우리는 서로 얼싸안고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전문가용 카메라를 들고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이리저리 빵 사진을 찍고 동영상도 촬영하더군요. 할머니, 이거 영상 좀 찍어도 될까요? 그럼요, 예쁘게만 찍어주세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도 전부터 밖이 시끌벅적해서 셔터를 올려보니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문 언제 열어요? 저희 1시간째 기다렸어요. 맨 앞에 선 여학생이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네, 지금 엽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누룽지 소금빵 주세요. 저도요. 10개 포장해 주세요. 여기 다 주세요. 주문이 빗발쳤고 산더미처럼 쌓아둔 빵은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빵이 다 떨어졌어요. 1시간 뒤에 다시 나옵니다. 아, 진짜요? 그럼 기다릴게요. 번호표 주세요. 아무도 돌아가지 않고 가게 안팎에 앉아 빵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민재 씨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성욱 씨, 대박 났어요. 어제 왔던 그 여자분이 유명한 인플루언서래요. 영상 조회수가 벌써 100만 뷰예요. 민재 씨가 보여준 휴대전화 화면에는 제가 빵을 굽는 모습과 할머니가 구워주는 겉바속촉 인생 소금빵 성수동 하플 등극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려 있었고 모두 빵을 먹어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이제 성공이에요, 성욱 씨.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서러움이 아닌 벅찬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급하게 아르바이트생을 2명이나 채용했고 민재 씨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포장을 도왔습니다. 그날 밤 정상기를 두드리는 제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일 매출 200만 원. 하루 만에 200만 원을 번 겁니다. 제 평생 처음 만져보는 큰돈이었습니다. 다음 날 신문과 잡지에도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성수동 소금빵의 기적, 60대 할머니의 화려한 인생이 막.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며느리 눈치나 보는 뒷방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성수동의 핫한 빵집 사장님, 최성욱 대표였습니다. 가게 안은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활기로 가득 찼고 저는 오븐 앞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빵을 구웠습니다. 제 인생의 봄날은 67에 비로소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어느덧 성수동에 빵 굽는 냄새를 풍긴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고 저는 밀가루를 뒤집어 쓴 채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방송국 작가라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거기 성수동 소금빵으로 대박난 최성욱 사장님 가게 맞나요? 수화기 넘어 여자의 목소리가 어찌나 카랑카랑하고 들떠있던지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어머, 사장님. 저는 인생 이막 성공 신화 제작진이에요. 사장님 사연 듣고 감동해서 연락드렸어요. 꼭 한번 출연해 주셨으면 해서요. 네, 방송이라니요? 제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범한 할머니인 제가 텔레비전에 나온다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사장님 이야기가 지금 주부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돌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제발 부탁드려요. 작가는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고민에 빠졌고 결국 민재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 씨,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나가도 될까요?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닌가 몰라. 그러자 민재 씨가 활짝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건 하늘이 준 기회예요. 성욱 씨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세상에 다 보여주자고요. 민재 씨의 든든한 응원에 힘입어 저는 큰 용기를 냈습니다. 일주일 후 좁은 가게 안이 촬영 장비로 가득 찼습니다. 커다란 카메라들이 저를 향해 눈을 부릅뜨고 있었고 조명은 뜨거웠습니다. 사장님,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큐. PD의 신호가 떨어지자 저는 하얀 조리복근을 단단히 묶고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밀가루의 보드라운 감촉이 손끝에 닿자 신기하게도 떨림이 멈추더군요. 체에 곱게 내린 밀가루에 물과 이스트를 넣고 온 힘을 다해 반죽을 치댔습니다. 탁, 탁, 반죽 때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와, 손놀림이 정말 예술이시네요. 보통 내공이 아니세요. 옆에서 지켜보던 작가가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비법인 누룽지 가루를 솔솔 뿌리고 짭짤한 소금으로 간을 맞춘 뒤 오븐에 반죽을 밀어 넣었습니다. 고소한 빵 냄새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울 때쯤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장님, 제 빵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며 저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때 제빵 학원을 다니며 꿈을 키웠죠.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시집살이 하느라 30년 넘게 밀가루는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이번 창업이 인생 이막의 시작인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늦깎이로 다시 찾은 제 인생이죠. 제 대답에 PD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슬그머니 곤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남편분이나 자녀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시죠? 순간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아들 동우와 며느리 미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가족 이야기보다는 제 이야기에 집중하고 싶네요. 제 꿈을 이뤘다는 것, 제 이름 석자를 찾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구질구질한 가정사를 털어놓아 동정을 사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2주 뒤 드디어 방송이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잠시 닫고 직원들과 둘러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 등장한 제 모습은 제가 봐도 낯설 정도로 당당해 보였습니다. 하얀 조리복을 입고 현란하게 빵을 굽는 모습, 그리고 인터뷰하는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화면 속에 제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와, 사장님 진짜 멋있어요. 연예인 같아요. 아르바이트생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방송의 위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가게 전화통에 불이 나기 시작했으니까요. 따르릉, 따르릉. 거기 방송에 나온 소금빵 집이죠? 택배 주문 되나요? 부산인데 맛 좀 보고 싶어서요. 10만 원어치 보내주세요.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쇄도했고 택배 상자를 포장하느라 직원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명 백화점에서 연락이 와서 팝업 스토어를 열자고 제안을 해왔고 잡지 사며 강연 요청까지 줄을 이었습니다. 민재 씨가 상기된 얼굴로 제안했습니다. 성욱 씨,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저어야죠. 2층도 리모델링해서 카페로 만듭시다. 직원도 대폭 늘리고요. 그래도 될까요? 일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성욱 씨는 이제 구멍가게 사장이 아니라 기업가예요. 배포를 크게 가지세요. 민재 씨의 말대로 2층을 근사한 카페로 꾸미고 바리스타와 홀 직원까지 10명이나 더 뽑았습니다. 어느새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8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마련했다가 팔아치운 그 집값에 더해 1억이나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에 젖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저 여자. 더 이상 며느리 눈치나 보던 주눅든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최성옥 대표였습니다. 같은 시각 동훈의 집 풍경은 정반대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다 식어빠진 배달 자장면 그릇이 뒹굴고 있었죠. 아빠, 또 짜장면이야? 엄마는 밥 안 해? 서우가 투정을 부리자 동훈은 귀찮다는 듯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냥 이거 먹어. 엄마 바쁘잖아. 그때 동우가 무심코 채널을 돌리다 멈칫했습니다. 화면에 먹음직스러운 빵들이 클로즈업되고 있었거든요. 저거. 미진이가 입에 물고 있던 단무지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화면 속에 하얀 조리복을 입고 카리스마 있게 지시를 내리는 여자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미진이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다. 저거 엄마 맞지? 동우도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때 화면 하단에 굵직한 자막이 떴습니다. 월 매출 2억이나. 성수동 소금빵의 여왕, 최성옥. 그 자막을 본 미진이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2억? 연 매출이 아니라 월 매출이 2억이라고? 미진이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동우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화면 속의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환하게 웃는 사람이었어? 이상하다. 우리 만날 땐 맨날 우거지상이었는데? 할머니다. 와, 할머니 텔레비전에 나왔어. 철없는 손주들은 신이 나서 소파 위를 방방 뛰었지만 동우와 미진이는 얼어붙은 듯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때 화면에 민재 씨가 등장해 저와 다정하게 웃으며 빵을 진열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미진이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저 남자는 또 누구야? 어머님 옆에 딱 붙어 있는 저 남자? 나야 모르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동우가 고개를 저으며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미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창을 두드렸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오타가 계속 났습니다. 성수동 소금빵 최성욱. 드디어 가게 주소와 위치가 화면에 뜨자 미진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여보, 당장 옷 입어. 지금 당장 가봐야 해. 가서 뭐하게? 엄마가 우리 만나주겠어? 2억이라잖아. 한 달에 2억. 우리가 지금 자장면이나 먹고 있을 때야. 가서 빌든 눕든 어떻게든 해야지. 미진이의 눈에는 이미 탐욕스러운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동우는 괴로운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엄마가 왜 집 팔고 도망갔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엄마는 계획이 다 있었던 거야. 하지만 미진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겉옷을 챙겨 입으며 소리쳤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구박했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감히 쳐다도 못 볼 만큼 높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으면서도 그 돈 욕심에 몸이 달아오른 겁니다. 그날 밤 폭풍 같은 하루가 지나고 베이커리 마감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대박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직원들을 모두 보내고 텅 빈 가게에 홀로 남았습니다. 향긋한 커피를 한 잔 내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나도 고요했죠. 오늘 하루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통장 잔고는 불어났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했습니다. 마치 화려한 파티가 끝난 뒤의 공허함 같았죠. 문득 진열대에 남겨진 소시지 빵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손주 서우가 제일 좋아하던 빵이었습니다. 할머니, 빵 만들어줘. 소시지빵. 하며 제 치맛자락을 잡고 보채던 아이들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돈도 벌었고 성공도 했고 저를 무시하던 며느리에게 보란 듯이 복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나눌래 가족은 곁에 없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2층에서 정리하던 민재 씨가 내려왔습니다. 성욱 씨, 아직 안 갔어요? 저는 얼른 손등으로 눈물을 훔쳐냈습니다. 아, 네. 커피 한 잔하고 있었어요. 민재 씨가 제 맞은편 의자를 빼서 앉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표정이 안 좋네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 대신 소시지 빵을 바라봤습니다. 민재 씨, 성공이 대체 뭘까요? 글쎄요. 사람마다 성공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니까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춥고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제 솔직한 고백에 민재 씨가 따뜻한 손길로 제 손을 덮어주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욱 씨.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럴까요? 언젠가는 이 구멍난 마음도 채워질까요? 그럼요. 민재 씨의 위로에도 창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물처럼 제 마음에도 알 수 없는 그리움과 후회가 흘러내렸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켰다가 동호의 번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덮어버렸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최성욱과 외로운 엄마 최성욱 사이에서 저는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 쓴맛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성공의 맛일까요? 참 쓰면서도 묘하게 중독적인 맛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가게는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밀가루 포대가 쌓일 틈도 없이 팔려나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바쁜 오후 주방 한켠에 켜둔 뉴스에서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중소기업 연쇄부도 위기, 주식회사 동호테크 등 협력업체들 줄도산 위기. 동호가 다니는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반죽하던 손을 멈추고 텔레비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주요 거래처의 부도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뉴스는 계속해서 암울한 소식만 쏟아냈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핸드폰 번호키 위에서 머뭇거리다가 이내 힘없이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왜?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애써 냉정하게 생각하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묵직한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했습니다. 며칠 뒤 민재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성욱 씨, 아드님 회사 소식 들으셨죠? 괜찮으세요? 상관없어요. 이제 남인데요, 뭘. 저는 짐짓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동호의 사무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 이동호, 너 사기칠 작정이었냐? 내 돈 내놔. 채권자들이 들이닥쳐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습니다. 사장님,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동호는 셔츠가 뜯어진 채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기다리긴 뭘 기다려. 당장 돈 가져와.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직원들마저 눈을 부라리며 몰려왔습니다. 사장님, 월급이 2달이나 밀렸어요. 우리도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동호는 죄인처럼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동호에게 미진이가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여보, 생활비 이체했어? 아직? 벌써 2달째야. 당신 정말 왜 이래? 무능하게. 미진이가 악을 썼습니다. 미안해, 회사가 지금 부도 직전이라. 맨날 미안하단 소리 지겨워 죽겠어. 당장 돈 구해와. 미진이의 표독스러운 바가지에 동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다음 날 미진이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친정 오빠였습니다. 야, 김미진 아버지 병원비 안 보내냐? 네가 낸다며? 오빠 미안해. 지금 우리 형편이 좀. 뭐? 5성급 호텔 가고 명품 두르고 다니더니 이제 와서 앓는 소리야? 너희 남편 사업 망했다며? 그럼 네가 알아서 해야지. 오빠 제발 조금만. 우리도 애들 학비 때문에 죽겠다. 끊어. 매몰차게 끊긴 전화기를 붙들고 미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일주일 뒤 은행에서 최후 통첩이 날아왔습니다. 고객님, 아파트 담보대출 연체되셨습니다. 이번 주까지 입금 안 하시면 경매 절차 들어갑니다. 경매라뇨? 조금만 봐주세요. 동호가 사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미진이는 아끼던 명품 가방들을 들고 중고 명품 샵을 찾았습니다. 이거 얼마 쳐줘요? 상태가 영 별로네. 50만 원 드릴게요. 뭐라고요? 이게 얼만데? 5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중고 시세가 그래요. 싫으면 도로 가져가시던가요. 주인은 시큰둥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진이는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며 눈물의 헐값 처분을 해야 했습니다. 서우와 서윤이 학원도 모두 끊겼습니다. 엄마, 나 영어 학원 가고 싶은데. 시끄러워. 당분간 쉬는 거야. 알았어? 미진이의 날카로운 고함에 아이들은 잔뜩 겁을 먹고 눈치만 살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미진이의 얼굴은 며칠 새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화려했던 사모님은 온데간데 없고 빛독촉에 시달리는 초라한 아줌마만 남아 있었죠.
어느 날 밤 동우가 술에 떡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동우가 현관에 쓰러져 흐느꼈습니다. 내가 엄마를 지켰어야 했는데. 동우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미진이도 그 옆에 주저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님한테 가보자. 무슨 염치로. 그럼 어떡해. 아버지 수술비도 없고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미진이가 도끼 어린 눈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며칠 후 뇌출혈로 쓰러진 친정아버지 수술비 1,000만 원이 없어서 미진이는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수술 먼저 해주세요. 돈은 꼭 갚을게요. 보증금 없으면 수술 안 됩니다. 냉정한 원무과 직원의 말에 미진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 오빠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 미진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 없으면 가족도 남보다 못하다는 것을,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받고 있다는 것을요. 여보 가자. 어머님한테. 미진이가 파들파들 떨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동우와 미진이 그리고 아이들은 우산 하나 없이 비를 맞으며 성수동 제 가게로 걸어왔습니다. 미진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흙탕물 튀긴 낡은 옷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게 안은 마감 청소 중이었지만 여전히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4사람이 보였습니다. 저는 짐짓 모른 척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오들오들 떨고 있는 손주들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민재 씨에게 눈짓을 보내자 그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동훈의 식구들이 쭈뼛거리며 들어오자 바닥에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남아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봤습니다. 어머, 저 사람들 뭐야? 노숙자야? 저는 팔짱을 낀 채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저와 쫄딱 젖은 그들의 모습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미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콧대 높던 며느리의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지지겨져 있었으니까요. 여긴 빵 사러 오는 곳이야. 구걸하러 오는 곳이 아니고. 제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동우가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때 미진이가 제 발치에 털썩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물기 어린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서우와 서윤이가 울먹이며 제 바짓단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추워요. 아이들의 젖은 손이 차가웠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뭐야? 제 싸늘한 물음에 동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회한의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미진이가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친정아빠가 수술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요.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몰차게 발을 뺐습니다. 남의 돈 무서운 줄 이제야 알겠어? 어머님 잘못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저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동우가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좀 봐주라. 돈이 필요하면 일해서 갚아. 정당하게 땀 흘려서. 저는 팔짱을 낀 채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을요? 미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그래. 내 가게에서 일해. 그럼 수술비 가불해 줄게. 그때 민재 씨가 기다렸다는 듯 사무실에서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근로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동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근로 계약서야. 여기서 일하려면 정식으로 계약해야지. 그냥 시킬 줄 알았어? 민재 씨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시급은 최저 시급부터 시작이다. 싫으면 지금 당장 나가. 제 서슬 퍼런 말에 동우와 미진이는 서로 눈치만 보다가 결국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인 안 할 거야? 그럼 관둬. 미진이가 입술을 깨물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동우도 붉은 인주를 묻혀 꾹 눌렀습니다. 수술비는 내가 병원에 직접 납부할 거다. 너희 손에 10원 한 장 안 쥐어줘. 그리고 이건 가불금이야.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차감될 거다. 알겠어?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미진이가 푹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우, 너는 배달이랑 창고 정리 맡고, 미진이, 너는 설거지랑 홀 청소 담당이야. 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두 사람에게 저는 유니폼을 던져주었습니다. 입어. 미진이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그 잘난 사모님 자존심에 제빵 보조 유니폼이라니 죽기보다 싫었겠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닌데요. 내일 새벽 5시까지 출근해. 1분이라도 늦으면 월급 깎는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들이 쫓기듯 가게를 나간 뒤 비가 그친 밤하늘을 보며 민재 씨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성욱 씨. 마음 약해지면 안 돼요. 그럴까요? 제가 너무 모진 건 아닐까요? 아니요. 저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깨닫는 거예요. 다음 날 새벽 5시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미진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화장기 하나 없는 민낯에 부스스한 머리, 유니폼을 입은 미진이는 영락없는 일꾼의 모습이었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저기 주방에 어제 쌓인 설거지부터 해. 미진이가 주방으로 들어가 고무장갑을 끼더니 산더미처럼 쌓인 접시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걸 다요? 그래. 하나도 남김없이 뽀드득 소리나게 닦아. 미진이가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온수도 안 나오는 찬물에 손이 벌겋게 얼어 터질 듯 부어올랐지만 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동우도 출근했습니다. 엄마, 난 뭐해? 창고에 밀가루 들어왔다. 20kg짜리 50포대 안쪽으로 옮겨놔. 네. 동우가 밀가루 포대를 짊어지자마자 으 하고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평생 팬데만 굴리던 녀석이 뭘 해봤겠습니까? 힘들어? 아니요, 괜찮아요. 동우는 이를 악물고 비틀거리며 포대를 날랐습니다. 엄마가 평생 시장통에서 장사하며 우릴 이렇게 키우셨구나. 동우의 등 뒤로 뒤늦은 후회가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손님들이 밀물처럼 들이닥쳤습니다. 개 중에는 진상 손님도 섞여 있었죠. 아니, 빵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금가루라도 뿌렸나? 죄송합니다. 좋은 재료를 쓰다 보니 미진이가 쩔쩔매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더러워서 안 먹어. 손님이 빵을 툭 던지고 부스러기를 바닥에 흩뿌리며 나갔습니다. 청소해. 제 지시에 미진이는 군말 없이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힐끔거렸습니다. 바닥을 닦으며 미진이는 제주도 호텔 로비에서의 일이 떠오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을 촌스럽다며 창피해하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는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화장실 청소 당번이 되어 변기를 닦을 때도 미진이는 꺽꺽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미진이가 빵 쟁반을 엎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 김미진, 정신 안 차려? 제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진이가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이게 다 돈이야.
네가 물어낼 거야? 시정하겠습니다. 어머님. 동호도 배달 주소를 착각해 늦게 돌아왔을 때 저는 봐주지 않았습니다. 동호야, 눈은 폼으로 달고 다니냐? 죄송해요, 엄마. 다음부터는 사장님이라고 불러. 여긴 회사야. 네, 사장님. 그렇게 지옥 같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미진이가 쭈뼛거리며 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사직서야? 아니요, 반성문이에요. 봉투를 열어보니 삐뚤빼뚤한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 펜 잡기도 힘들었을 텐데 말이죠. 어머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흘리신 피땀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건방지게 굴었던 지난 날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부디 용서해 주세요. 진심이 꾹꾹 눌러 담긴 편지였습니다. 저는 짐짓 무심한 척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알았다. 가서 일해. 2층 카페에서는 서우와 서윤이가 빵을 오물거리며 부모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힘내. 빵 진짜 맛있다. 아이들의 해맑은 목소리에 가게 안 손님들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뒤 병원에서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친정아버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퇴원해도 좋다는 연락이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진이가 수화기를 붙들고 펑펑 울었습니다. 가게 안에 모처럼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월급날 저는 2개의 봉투를 준비해 동우와 미진이를 불렀습니다. 자, 받아라. 미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가불금을 제하고 나니 얼마 안 되는 액수였지만 미진이는 마치 천금이라도 얻은 듯 소중하게 봉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미진이가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거칠어진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고운 화장품 냄새 대신 세정제 냄새가 배어있는 투박하고 붉어진 손이었습니다. 고생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미진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서러움이 아닌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동우도 다가와 울먹였습니다. 엄마, 사장님이라니까? 제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동우가 와락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진짜로. 저도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사람답게 살아라. 캐캐 묵은 원망과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업 일찍 접고 파티나 하자. 네, 진짜요? 미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래, 사장님이 쏜다. 영업 종료 편말을 걸고 가게 한가운데 테이블에 갓 구운 빵과 음료를 가득 차렸습니다. 민재 씨도 함께했습니다. 자, 건배합시다. 모두의 새 출발을 위하여. 위하여. 할머니 최고. 서우와 서윤이가 주스 잔을 높이 들며 소리쳤습니다. 가게 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미진이가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잘할게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그래, 지켜보마. 저는 미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동우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돈으로 얽히고 설켰던 악연의 끈이 끊어지고 진짜 가족이라는 튼튼한 동아줄이 연결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찢어 아이들 입에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먹어라. 많이 먹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그건 빵 맛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의 맛이었을 겁니다. 창밖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가게 안은 따스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던가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폭풍우를 지나 단단해졌습니다. 민재 씨가 흐뭇하게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밤이네요, 성욱 씨. 다 민재 씨 덕분이에요. 저는 편안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제 인생의 이막은 성공한 사업가이자 진짜 가족을 되찾은 행복한 할머니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사계절이 한 바퀴 돌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게 안은 여전히 고소한 빵 냄새로 가득했고 제 삶에도 향긋한 평화가 깃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우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잠깐 드릴 말씀 있어요. 동우의 표정이 예전과는 다르게 사뭇 진지해 보였습니다. 뭔데 그러니?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아들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동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쑥스러운 듯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조그맣게 제 사업 다시 시작했어요. 사업? 무슨 사업? 유통회사예요. 제빵 재료 납품하는 아주 작은 규모지만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서요. 동우의 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예전처럼 허황된 꿈을 좇는 눈빛이 아니라 땅에 단단히 발을 디딘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그래, 그거 참 잘 됐구나. 엄마 가게 창고 정리하고 배달 다니면서 많이 배웠어요. 땀 흘려 일하는 게 얼마나 값진 건지, 그리고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래, 그거면 됐다. 네, 이번에는 욕심 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성실하게 해볼게요. 지켜봐 주세요. 동호의 듬직한 대답에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믿는다. 고마워요, 엄마. 다 엄마 덕분이에요. 동호가 제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철없던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는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더군요. 미진이의 변화는 더 놀라웠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만 하던 미진이가 어느 날부터 제빵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저 제빵 기능사 자격증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미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힘들 텐데 괜찮겠니? 네, 어깨너머로 배우다 보니 욕심이 생겨요. 저도 어머님처럼 멋진 기술을 갖고 싶어요. 학원 다녀도 될까요? 물론이지. 배우겠다는데 내가 왜 말리겠니? 학원비는 내가 지원해주마. 그날부터 미진이는 가게 일이 끝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식탁에 앉아 레시피를 외우고 주말에는 반죽 연습을 하느라 손목에 파스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지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어머님, 저 붙었어요. 합격했어요. 미진이가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정말이니? 세상에 장하다 우리 며느리. 아우, 진짜 떨려 죽는 줄 알았어요. 감독관이 쳐다보는데 손이 달달 떨려서 미진이는 합격 문자를 보여주며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저는 미진이를 와락 껴안아 주었습니다. 축하한다. 정말 고생 많았어. 감사해요, 어머님. 다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미진아, 이제 자격증도 땄으니 우리 가게 매니저 한번 맡아볼래? 네, 제가요? 매니저를요? 미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래, 그동안 가게 돌아가는 사정도 훤히 알게 됐고 직원들 관리도 잘하잖니. 네가 내 오른팔이 되어다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가게 매출 2배로 올려놓을게요. 미진이는 감격에 겨워 울먹였습니다.
이제 미진이에게서 명품 가방이나 화려한 치장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걷어붙인 소매,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그녀를 더욱 빛나게 했지요. 가게가 안정되자 저는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미진이와 민재 씨에게 실질적인 운영을 맡기고 저는 고문 역할만 하기로 했지요. 어느 날 오후 낯선 노신사 한 분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자세히 보니 미진이의 친정아버지 바깥 사돈이셨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 어서 오세요. 몸은 좀 어떠십니까? 제가 황급히 앞치마를 벗고 맞이했습니다. 사돈 어른은 지팡이를 짚고 서서 저에게 허리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사돈 어른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죽을 목숨이었는데 사돈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요. 건강 되찾으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제 철없고 못난 제 딸년이 여기서 일하면서 비로소 사람이 됐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돈 어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별 말씀을요. 미진이가 얼마나 똑똑하고 야무진지 모릅니다. 이제는 제 든든한 사업 파트너인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이 연세에 이렇게 훌륭한 가게를 일구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청춘이지요. 그 뒤로도 사돈 어른은 종종 가게에 들러 빵을 사가시며 저희와 따뜻한 정을 나누셨습니다. 주말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에 그 숨막히던 식사 시간과는 차원이 달랐지요. 엄마, 이 갈비찜 좀 드셔보세요. 고기가 아주 연해요. 동우가 제 밥그릇에 고기를 얹어주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너도 많이 먹어라. 어머님, 이 김치 제가 담근 건데 맛이 괜찮나 모르겠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미진이도 살갑게 반찬을 권했습니다. 서로를 위하고 챙기는 평범한 저녁 식사, 그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그 화려하고 차가웠던 호텔 로비에서의 굴욕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쓴웃음 한번 짓고 넘길 수 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훈장이니까요. 그 폭풍우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 따뜻한 햇살도 없었을 테니까요. 어느 날 저녁 마감을 마치고 민재 씨가 눈을 반짝이며 제게 물었습니다. 성옥 씨, 파리 제빵 연수 갈 준비 됐어요? 네. 파리요? 정말 가는 거예요? 그럼요. 예전에 약속했잖아요. 같이 파리 가서 빵지술래도 하고 공부도 더 하자고요. 제가 비행기 표랑 숙소 다 알아봤어요. 민재 씨가 어린아이처럼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진짜 가는구나. 그런데 가게를 한 달이나 비워도 될까요? 에이, 미진 매니저님이 있잖아요. 얼마나 든든한데요. 이제 성옥 씨도 좀 즐길 자격 있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미진이에게 물었습니다. 미진아, 내가 민재 씨랑 파리 제빵 연수를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 괜찮겠니? 어머님, 당연하죠.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가게는 제가 눈에 불을 켜고 지킬게요. 미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흔쾌히 응원해 주었습니다. 고맙다, 미진아. 네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구나. 드디어 출국 날이 되었습니다. 공항 출국장까지 배웅 나온 가족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어머님, 건강 챙기시고요. 맛있는 빵 많이 드시고 오세요. 미진이가 제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게 잘 부탁한다. 넌 잘할 거야. 네, 어머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할머니, 선물 많이 사와야 해.
에펠탑 열쇠고리 꼭 사다 줘. 그래, 알았어. 우리 강아지들 선물 꼭 챙겨올게. 저는 손주들을 차례로 안아주고 민재 씨와 함께 출국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가족들이 손이 안 보이도록 흔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 자리에 앉으니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드디어 가네요, 파리. 그러네요. 꿈만 같아요. 곧이어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몸이 붕 뜨는 느낌과 함께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멀어졌습니다. 성냥갑처럼 작아지는 건물들을 내려다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성욱 씨, 후회 안 하세요? 민재 씨가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네, 뭐를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거요.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빠른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 제 인생의 황금기인걸요. 맞아요. 성욱 씨는 지금이 제일 멋져요. 승무원이 와인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우리의 멋진 인생 이막을 위하여 건배할까요? 좋아요. 건배. 쨍그랑 맑은 소리와 함께 와인 잔이 부딪혔습니다. 달콤하고 쌉싸름한 와인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파리 가면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몽마르트르 언덕에서 갓 구운 바게트를 먹고 싶어요. 그리고 생강변도 걷고 싶고요.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창밖에는 끝없는 구름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나이 67. 누군가는 인생을 정리할 나이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 진짜 인생은 제 이름 석자를 찾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가족도 되찾았고 꿈도 이뤘고 곁에는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성욱 씨, 무슨 생각하세요? 민재 씨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행복하다는 생각이요. 진짜로 행복해요. 비행기는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올랐습니다. 저의 찬란한 인생 이막을 향해서 말이죠. 인생은 60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60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이 바로 가장 빠른 시작이라고 믿었죠.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상처받았지만 그 아픔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여러분도 꿈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